미국 증권가에서 떠도는 문서 한 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투르 미칼스키입니다. 올해 46이고요. 폴란드 국방부 전략정책실에서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서 빨간 긴급 표시가 깜박이더군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 측 요구한 187%.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187%라니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바르샤바 겨울 새벽은 유난히 길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내용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납부해온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추가로 50억 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정신을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워싱턴 DC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 첨부돼 있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상호 책임으로 증명된다. 안보는 무료가 아니다.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분담을 요구한다. 책상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두통이 밀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이미 징조는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때부터 그는 계속 말했죠.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무임승차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빠르게 요구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꿔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CNN 메인 페이지가 떴습니다. 예상대로 톱뉴스였죠. 트럼프, 전 세계 동맹국의 방위비 재협상 통보.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국 정부가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요구를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니 각국 반응을 정리한 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코멘트가 먼저 보였어요. 미국 측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독일 외교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거부 의사는 분명하지 않았죠. 한국 외교부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비서관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폴란드 미군 사령부 측 인사들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봤어요. 회의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컨디션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에 보고서 사본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국방부 청사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187%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가 그 돈을 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폴란드는 이미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까지 거의 3배로 늘어난다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 재무부 실무자들, 그리고 제복을 입은 군 장성들이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미군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죠. 데이비드 헬리슨, 주폴란드 미군 사령부 정치참모였습니다. 55살쯤 돼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프로젝터에 숫자들이 띄워졌습니다. 기존 분담금 대비 증액 비율, 예상 총액,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도표로 정리돼 있었죠. 재무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교육, 복지, 인프라 투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축이 불가피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헬리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이 그에게 발언권을 줬죠. 헬리슨은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폴란드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보에는 비용이 듭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폴란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또렷했고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헬리슨이 계속 말했어요. 이번 요구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분담을 요청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들도 결국 이 방향으로 따라올 겁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슨이 저를 쳐다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선택지가 많지 않죠.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한국은 현실주의 국가니까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헬리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미칼스키 차관보, 당신은 따라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보다 협력한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답을 하려는데 장관이 손을 들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이자벨라 크르신스카였어요. 39살의 국방정책분석관이죠. 저와는 몇 년째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냉철한 분석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자벨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죠. 이자벨라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 그녀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이자벨라가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가 물었죠. 이자벨라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방위비 협상 결렬 가능성 분석. 비공식 외신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한국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협상 결렬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자벨라가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루트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미국의 압박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이자벨라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차관보님,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저는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궁금해졌죠. 어떻게 그들은 세계 최강국의 압박 앞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까? 사무실을 나와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검색창에 한국 방위비 협상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클릭해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 내용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어요.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고 전문가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대부분의 여론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크롤을 내리다가 한 기사 제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임박설, 증권가의 루머 확산. 클릭했죠. 기사는 금융시장에서 한국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투자자들이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다만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클릭했어요. 한국 핵무기 비밀개발설 재점화.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에 가까웠죠.
하지만 댓글창을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핵이든 뭐든 자주국방은 필요하다고 썼고, 다른 사람은 현실을 무시한 감정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중견국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된 나라. 하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와 달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물었죠.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국 관련 기사를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죠. 핵이든 아니든 한국은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어느 외신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어요. 자기 길을 간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걸까? 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동맹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의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편에 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냉전이 끝난 후 우리가 선택한 편은 서방이었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죠. 나토 가입은 우리에게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하다고, 이제는 강대국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저 보고서는 뭡니까? 187% 인상 요구. 이건 협력이 아니라 요구였어요. 아니, 거의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미국 입장도 이해는 됐어요. 그들도 자국 납세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이자벨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아침 출근 전에 한번 만납시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어느새 저녁이 됐더군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켜고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만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책장에서 지도책을 꺼냈습니다. 아시아 부분을 펼쳤어요. 한반도가 보였죠. 작은 땅덩어리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바다 건너로는 일본, 그리고 휴전선 너머에는 북한.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손가락으로 지도 위안반도를 짚어봤어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시선을 옮겨 폴란드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사이에 낀 나라.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던 땅.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생각을 못 해봤을까? 아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다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자체 국방력이 부족하다고, 기술력이 모자란다고, 경제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한국은요? 그들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였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청사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핸들을 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뉴스 라디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죠. 전문가 인터뷰, 정치권 반응, 시민들의 목소리.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끄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한산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있던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죠.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아내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역시나 방위비 이야기였습니다. 야당 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왔죠. 국민의 혈세를 외국에 갖다 바치려는 겁니까? 격앙된 목소리였어요. 아내가 따뜻한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몸이 조금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응.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수프를 다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보고서, 회의, 헬리슨의 말, 이자벨라가 건넨 문서, 한국 관련 기사들.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이자벨라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잠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 속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그 무언가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진 건 분명했어요.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실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옆으로 20명 가까운 인원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료들, 외교부 실무진, 재무부 기획관, 그리고 군 수뇌부까지. 모두가 같은 자료를 앞에 두고 있었죠.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군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폴란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 선택입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국방비 증가 추이였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선이 보였죠.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GDP의 4%를 국방에 쓰고 있습니다. 나토 평균의 2배죠. 그런데도 미국은 더 요구합니다. 재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 금액을 감당하려면 세수를 대폭 늘리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습니다. 우리 동쪽 국경선 너머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차관보, 말씀하시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보가 중요하죠. 하지만 제 우려는 다른 데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그건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의존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상주의.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 결정합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한 장성이 작게 헛기침을 했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부 조율은 실무선에서 진행하도록. 그 말과 함께 회의가 종료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이자벨라가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장관님 표정 보셨죠? 당신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자벨라, 아까 하려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아직 복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만나요. 약속 장소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이 3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방위비 관련 자료 요청이나 회신 독촉이었습니다.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국방부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이자벨라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손짓했죠. 여기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웨이터가 가자 이자벨라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화면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온 비공식 분석 자료예요. 제 대학 동기가 거기 연구원이랑 아는 사이거든요. 이자벨라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글과 영문이 섞인 문서였어요. 여기 보세요.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권 환수를 추진해왔어요. 전자권이라는 용어가 낯설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요? 그게 정확히 뭡니까? 이자벨라가 설명했어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죠.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이 권한을 미국에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돌려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전쟁 지휘권을 외국에 맡긴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나토 체제 안에서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이자벨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합니다.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어요. 그래프와 도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방산 수출 실적, 자체 개발 무기 체계 비율, 모든 지표가 상승세예요. 이자벨라의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되 자기 것을 만드는 데 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자벨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도 기술력은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었을 뿐이죠. 카페 밖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회사원, 학생, 주부들. 그들은 지금 국방부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건 저 사람들이에요. 이자벨라, 한국처럼 하자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요구해야 해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생산 라이선스. 단순히 돈만 주고 보호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자는 거죠.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장관님은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제가 말했죠. 이자벨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준비해야죠.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카페를 나와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자벨라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독립에 집착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자벨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 때문 아닐까요? 그들은 식민 지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겪었고 아마 남에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말이 공감됐어요. 우리 폴란드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국방부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외교부에서 온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주요국 방위비 협상 동향이었습니다. 클릭해서 읽어봤죠.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은 내부 조율 중. 한국은 한국 정부, 미국 측 제한 거부 입장 재확인.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로이터 통신 기사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인용돼 있었어요.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요구한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기사 하단에 전문가 코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한 국제정치학자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위험한 도박이다.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죠. 오히려 한국은 성숙한 동맹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적 수능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검색창에 한국 자주국방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죠. 논문, 기사, 보고서, 블로그 글까지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 육성에 나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하더군요.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을 선언하자 한국은 위기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체 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다른 자료를 열어봤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천궁 대공미사일 체계.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겠지만 점차 자체 기술력을 높여갔다는 겁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대 들어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까지 한다니 그냥 자국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거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교부 국장이었어요. 미칼스키 차관보. 다음 주에 미국 측과 실무 협상이 있습니다. 준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협상 자료라니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양보할지 계산하는 자료겠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이자벨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보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제 연구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자벨라의 연구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파일을 펼쳤죠. 각국의 방위비 분담 구조가 비교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만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보다 낮아요. 이자벨라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대신 자체 국방비 비중이 훨씬 높죠. 그 돈으로 자국 방산을 키웁니다. 그럼 미국은 왜 한국에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자벨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미국에게도 필요한 나라거든요. 지정학적 위치, 경제력, 기술력.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죠.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폴란드와 한국의 비교표가 있었어요. 인구, GDP, 국방비, 방산 생산액, 무기 수출입 현황. 숫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자벨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도 인재가 있고 기술 기반이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연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견디면서 동시에 자체 역량을 키운다는 게 현실적일까?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버스 정류장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어둠 속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또 방위비 기사가 떠 있었죠. 기사를 클릭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국민 67% 과도하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서는 그래도 수용해야 한다. 53%. 거부해야 한다. 47%로 의견이 갈렸어요.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봤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건 착취다. 한국처럼 해야 한다. 현실을 봐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을 위해 싸우셨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있다. 글쓴이의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건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 채널이었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강경 입장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울의 어느 정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보였죠. 한국 국방부 대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 카메라가 기자들을 비췄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변인이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용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새 메일이 몇 통 더 와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죠. 대부분 내부 문서였어요. 회람, 보고, 지시사항들. 그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이 한국 방위비 협상 결렬 가능성 시나리오 분석이었어요.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보낸 자료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죠. 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한국이 협상을 결렬시킬 경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동맹 약화,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화, 부정적 전망들이 나열돼 있었죠. 하지만 보고서 후반부에는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 국방 강화로 인한 영내 균형 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자체 국방력을 키우면서 오히려 동맹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대등한 파트너십이 일방적 의존보다 안정적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 탁상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내일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 실무진과의 예비 접촉이었죠.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장관의 결정, 이자벨라의 자료, 한국 관련 뉴스들.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변화여야 할까?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누구일까? 저 같은 중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천장이 높고 넓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폴란드를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어요. 이자벨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한국에 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막연히 발전된 나라라는 정도만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항만 봐도 그 이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도착 로비로 나왔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팻말을 든 여성이 보였습니다. Polish Defense Ministry Delegation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가가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연구원 파견 연구관 이수아입니다. 29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수아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력은 단단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그녀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죠.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짐을 싣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도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오전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넓은 강이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있었죠. 강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저게 한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이수아가 대답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22층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객실이 나타났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산이 보였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로를 씻어냈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죠. 폴란드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자벨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관보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러죠. 답장을 보냈어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이수아가 추천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메뉴판이 나왔죠. 한글로 가득 찬 메뉴판이었어요. 이수아가 영어 메뉴를 가져다 줬습니다. 불고기를 추천합니다. 이수아가 말했어요. 그대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한 입 먹어봤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분들은 방위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죠. 이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이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부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죠.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수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강하게 요구하고 나중에 타협점을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굴복하면 끝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한국은 계속 버틸 겁니까? 이자벨라가 물었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수아가 정정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무기 판매 조건 개선, 작전권 문제 등. 협상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서 내일 회의 자료를 검토했어요. 폴란드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이수아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로비에서 이수아를 만났습니다. 회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차에 올라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정부청사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회의실 앞에 섰죠. 이수아가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이었어요. 벽면에는 한국 국기와 국방부 로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죠. 우리를 보고 일어섰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아가 통역을 맡았죠.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공식 자문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ROK-US Defense Cost Sharing Negotiation Current Status and Strategy라는 제목이었죠. 이수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우리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이수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018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기존 분담금의 5배를 요구했죠.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배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몇 년간 지속됐고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가율은 완만합니다. 급격한 인상은 없었어요. 우리는 단계적 증액에는 동의했지만 무리한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이자벨라가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수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긴장이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니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고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수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동맹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자권 전환 로드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수아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요? 제가 물었죠. 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지휘할 권한입니다. 이수아가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이 권한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져오려 합니다. 미국이 동의합니까?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이수아가 대답했어요. 다만 조건부죠.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무기 체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전차, 전투기, 미사일, 함정. 이것들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이수아가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K2 전차, FA-50 전투기, 천궁 대공 미사일, 세종대왕급 구축함.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전부 자체 개발했다고요?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수아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였죠. 지금은 대부분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이자벨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미국이 쉽게 주던가요? 전혀요. 이수아가 웃었어요. 매번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사오기도 했죠.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산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수출합니다. 이수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폴란드에도 K2 전차와 FA-50을 수출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바탕이 돼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아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국 측 대표가 차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죠.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독립. 이자벨라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 수치, 무기 사진들. 모든 게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떠날 리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더 곤란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그럼 한국이 유리한 겁니까? 이자벨라가 물었죠. 유리하다기보다. 이수아가 말을 골랐습니다. 대등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관계예요.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협력.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국 측에서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받아들고 목차를 훑어봤습니다. 한국의 국방 정책, 방산 육성 계획, 동맹 전략 등이 빽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자벨라가 작게 말했어요. 놀랍네요. 무엇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수아가 우리를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산기술 홍보관을 방문하시겠어요? 그러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죠. 입구에 Defense Technology Exhibition Center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전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실물 크기의 전차 모형이 있었어요. K2 전차였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위압적이었죠. 옆에는 FA-50 전투기 모형도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설명했어요.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체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죠. 전차 주위를 돌며 자세히 봤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바로 그 전차였어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미사일 체계, 레이더, 통신 장비, 드론까지 다양한 무기와 장비가 전시돼 있었어요.
각 코너마다 설명판이 붙어 있었고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천궁2 대공미사일 체계였어요. 모형 옆에 성능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요격 고도, 명중률,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죠. 이자벨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 모든 걸 자체 개발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전시장 끝에 작은 극장이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시겠어요? 이수아가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발전사를 다룬 영상이었어요. 1970년대 초라한 시작부터 점진적인 발전, 그리고 현재의 성과까지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극장을 나와 전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각 무기의 개발 과정, 참여 기업, 기술 수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물이었어요. 전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체 국방력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수아가 미소 지었어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행이 중요하죠. 우리는 수십 년간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때로는 실패도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차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내리면서 이수아에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이수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받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회의 자료, 팸플릿, 책자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자벨라와 호텔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어요. 차관보님,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벨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설득이죠. 장관님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저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리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수십 년간의 일관된 정책과 투자,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됐다.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문장이 계속 이어졌어요. 1시간쯤 지나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12시간 넘는 비행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자벨라가 옆 좌석에서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세요.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금융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독립군사노선의 투자자 우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뉴욕과 런던 금융시장에서 한국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의 강경한 협상 태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대요.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곧 반등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은 한국의 독립적 노선이 국가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매수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장도 인정한 거네요.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독립국 리스크보다 자주성이 더 큰 가치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기적 변동성은 있었지만 본질을 보는 투자자들은 다르게 판단한 거였습니다.
태블릿을 돌려주고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좌석 앞 모니터를 켰어요.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폴란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역시나 방위비 이야기였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울거리 영상이 나왔어요. 다음은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한 국제관계 교수가 나와서 말했죠.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성숙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오히려 건강한 동맹이죠. 모니터를 껐습니다. 폴란드 언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 맞는 해석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를 받아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야 했습니다. 이자벨라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차관보님, 이자벨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완성해야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장관님이 들어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이자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바르샤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폴란드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군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며칠간 비워둔 집은 쌀쌀했습니다. 난방을 켜고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밀린 업무들이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이메일함은 미확인 메일로 가득했습니다. 한숨을 쉬고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에 이자벨라가 찾아왔습니다. 보고서 작성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밤에 집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답했어요. 같이 해요. 제 자료도 통합해야 하니까. 퇴근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긴장하며 올라갔어요. 비서관이 안내했습니다. 장관님께서 한국 출장 보고를 들으시겠답니다. 장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가니 장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어떻더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자주국방 의지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우리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단순히 방위비를 내는 것보다 우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 입장은 이해하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하네. 우리는 한국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 방침은 이미 정해졌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세. 자네 입장이 더 좁아지기 전에.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녁에 이자벨라와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 작업을 계속했어요. 장관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간단히 답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보고서는 완성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이자벨라가 자기 파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보고서가 점점 형태를 갖춰갔어요. 한국의 사례, 폴란드의 현황, 그리고 제안사항,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쓰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체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등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길이다. 문장을 다듬었어요. 완성됐어요.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파일을 하나로 합쳤어요. 총 40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폴란드 자주국방 강화 방안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가지고 있어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때가 되면 쓸 날이 올 겁니다. 카페를 나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커피를 사서 마시며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메인 페이지에 기사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비 협상 원칙 재확인. 클릭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계속할 것. 대변인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어봤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국은 용감하다. 무모한 짓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현실을 모른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기반이 있어서다. 우리는 다르다. 하지만 바로 아래 댓글이 반박했어요. 기반은 만드는 거다. 한국도 처음엔 없었다.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어요. 장관의 거절, 보고서 완성, 그리고 계속되는 뉴스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긴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앉으시게.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국 측에서 최종 통보가 왔네. 프로젝터에 문서가 떴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최종안이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기존 제안보다 더 올라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첩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하지만 우리 선택지는 많지 않아.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이 금액을 감당하려면 국가 예산 전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복지, 교육, 인프라 모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장관님, 손을 들었어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말하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제안을 수용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큰 요구가 올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대안이 있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처럼 하는 겁니다. 방위비 증액에는 동의하되 그 대신 기술 이전과 자체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거죠.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과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벨라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목소리를 내셨네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문제 제기는 했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가 담긴 USB였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젠가 이게 쓰일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고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자벨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가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관보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싸워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 방위비 협상 막바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차를 봤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국방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영향을 받는 건 저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헨리슨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미국 측 실무진 3명이 더 들어왔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죠. 폴란드 측에서는 장관을 포함해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최종 협상이었거든요. 헨리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폴란드와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분담도 필요합니다. 프로젝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요구 금액이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헨리슨이 말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액이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헨리슨이 즉각 반박했어요. 미국이 폴란드에 제공하는 안보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입니다. 테이블 양쪽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이 제 쪽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허락을 구했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헨리슨 참모님,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헨리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 이야기는 지금 관련 없습니다. 관련 있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도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수용하지 않았죠. 대신 협상했습니다. 기술 이전, 작전권 문제, 상호 이익을 논의했어요. 헨리슨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한국은 지금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현명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무모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모함이 우리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한국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역량을 키우며 대등한 파트너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저 돈만 내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미칼스키 차관보, 진정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헨리슨 참모님,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헨리슨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우리 방산 육성 지원. 단순히 돈만 주고 보호를 사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헨리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차관보님은 동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라는 걸. 장관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미국 측이 밖으로 나갔어요.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자네 자리 생각해야 하네. 장관이 경고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자벨라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헨리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폴란드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 제안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보십시오. 협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헨리슨이 답했어요. 장관이 제게 눈빛으로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금액을 수용하려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헬리슨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회의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군요. 일어서려는데 장관이 말했어요. 앉으시죠. 계속 논의합시다. 하지만 헬리슨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폴란드 정부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국 측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장관이 폭발했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자네 지금 뭘 한 건가?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협상을 망쳐놨어. 죄송합니다.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 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함은 힘에서 나오네.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약자야. 약자는 요구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약자로 남을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도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의는 끝이네. 모두 물러가게.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장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사표 준비하게. 귀가 멍해졌습니다. 돌아봤지만 장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이자벨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관보님.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제 경력이, 제가 하려던 모든 것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차표 양식을 찾았어요.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멈췄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가 담긴 USB. 손에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폴란드 일간지 기자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차관보님께서 회의에서 미국 측과 충돌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기자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려는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언론에 이야기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죠.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떴어요. 폴란드 미국 방위비 협상 난항.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짧았어요. 오늘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 측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적혀 있었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인 게 분명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뭘 하는 거냐? 미국 요구가 과도하다. 국익을 지켜라. 현실을 봐라.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자벨라였어요. 차관보님, 집에 가세요. 오늘은 충분히 힘드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정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죠. 청사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이 보였어요. 기자였습니다. 차관보님. 다가오려는데 경비가 막았습니다. 재빨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기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아 빠져나왔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폴란드와 미국 간 방위비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국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따져볼 권리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협상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죠.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한 걸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자벨라에게서 온 거였어요. 차관보님, 당신은 옳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샵 폴란드 방위비 해시태그가 트렌딩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죠.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 한다. 무모한 짓이다. 주권을 지켜야 한다. 현실을 봐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독립을 위해 싸우셨다.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보호령이 되려는가?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바르샤바 시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고, 가정이고, 꿈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표를 내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오늘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설령 그게 제 경력을 끝낼지라도.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한번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열어봤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호출 문자가 아침 6시에 왔습니다. 즉시 출근하라.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차관보님, 어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장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에 앉아 신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모두 오늘자 일면이었습니다. 폴란드, 미국에 맞서다, 방위비 협상 결렬 위기, 국방부 내부 분열. 앉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자네가 한 일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언론이 들끓고 있네. 야당은 국회 소환을 요구하고 청와대는 해명을 요구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참 순진하네. 이상주의자야. 현실주의자입니다.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진짜 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굴복하면 5년 후엔 더 큰 요구가 옵니다. 10년 후엔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타이밍이 최악이었어.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게.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목이 폴란드 독립작전권 로드맵 초안이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어떻게? 이자벨라 분석관이 어젯밤 제출했네. 장관이 말했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례, 폴란드의 현황 분석, 단계별 실행 방안. 모두 제가 쓴 내용이었죠. 읽어봤네. 장관이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더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에서 이걸 추진할 순 없네. 자네는 조용히 사퇴하게. 장관님.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앉게.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봤어요. 자네는 몰라.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청와대 눈치, 여당 눈치, 미국 눈치. 다 봐야 해. 그래서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겁니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장관님.
국회 국방위원장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보게. 저를 보며 말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자벨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답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곤란해질 겁니다. 상관없어요. 이자벨라가 웃었어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니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어요. 대부분 언론 취재 요청이었습니다. 하나씩 삭제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미칼스키 차관보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폴란드 공군 예비역 마렉 비에르진스키 준장입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방산협력팀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연락을? 이자벨라 분석관에게 들었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차관보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훌륭하더군요. 감사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처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렉이 끊어 말했죠.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마렉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함께 이야기합시다. 군 내부에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차관보님을 지지합니다. 뒤에 몇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 사원이 말했어요. 누군가는 변화를 시작해야죠. 오후에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위원회 청문회 출석 요구였어요. 다음 주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공개석상에 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퇴근 후 마렉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문패가 보였습니다. 국방산업자문실.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섰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력이 강했죠. 사무실 안은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각국 무기 체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제 무기 사진도 많이 보였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렉이 차를 내왔어요.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제가 주장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책장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발전사가 정리돼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겁니다. 마렉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렉이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미국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닉슨 독트린 이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그래프가 보였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렉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폴란드에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반이 있어요. 다만 의지가 없었을 뿐이죠. 장관은 반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필요합니다. 마렉이 웃었어요. 국민이 원하면 정치인들도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아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그리고 군 내부에도 동조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특히 그렇죠.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1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마렉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겁니까?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다음 날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대응 전략 논의였어요. 장관이 주재했습니다. 미국 측과 재협상을 시도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큰 틀은 수용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수용 전에 우리 요구사항도 제시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요구사항? 장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또렷하게 말했어요. 방위비를 올려주되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 기술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끄덕였어요. 미국이 동의할 리 없네.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방위비 인상도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거래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이자벨라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보십시오. 이자벨라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방위비를 올렸지만 대신 전자권 환수 일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장관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검토해보겠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렉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전이 있습니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좋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주말, 바르샤바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개인 룸이었어요.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렉이 소개했어요. 현역 장교 2, 예비역 셋,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비공식 모임입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폴란드의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는 것. 한 현역 대령이 말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요. 대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군사학 전공 학생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준비돼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있어요. 다만 정부 지원과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임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언론기고, 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설득.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주제가 방위비 문제였습니다. 국민 혈세를 외국에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한 패널이 물었어요. 안보에는 비용이 듭니다. 다른 패널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우리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패널이 반박했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책상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국회 청문회 일정표였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죠. 이자벨라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예상 질문, 답변 시나리오, 뒷받침 데이터.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떨리세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떨립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할 말은 분명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겠다고. 청문회 전날 밤,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한국의 길, 폴란드의 길. 이제 그걸 국민 앞에서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설득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국회 청문회장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반원형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방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오늘은 최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불 꺼진 논란에 대해 청문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미칼스키 차관보, 선서하시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진술하며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차관보, 협상장에서 미국 측과 충돌한 게 사실입니까? 충돌이라기보다 마이크를 당겼어요.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했어요. 대신 우리도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국익을 지키려 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이 반박했죠. 동맹을 위태롭게 한 겁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다시 저를 봤습니다. 차관보, 당신은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뭘 어떻게 했기에?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시켰습니다. 크린의 자료가 떴습니다. 이자벨라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한국은 전자권 환수 일정을 확정받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받았고 방산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위비를 내되 그 대가로 우리 국방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안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떠나면 어쩝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미국에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폴란드는 나토 동부 최전선입니다. 러시아 견제의 핵심 거점이죠.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면 전체 전략이 무너집니다. 야당 간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요구해야 합니까? 첫째, 무기 기술 이전입니다. 손가락을 꼽았어요. 둘째, 공동 개발 참여. 셋째, 우리 방산 기업 육성 지원.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1970년대엔 모든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지금은 수출국입니다. 우리한테도 기술력과 인재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공격적인 질문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로, 명확한 논리로.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차관보, 당신은 자리를 걸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잡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자리보다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폴란드를 물려줄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방청석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의원장이 폐회를 선언했죠. 청문회장을 나오니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한마디만.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국민께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봤어요. 한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문자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죠. 용기에 감사합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당신이 옳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젊은 사원들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잘하셨습니다. 한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보니 짧은 메모였죠. 미칼스키 차관보, 자네의 용기를 인정하네. 차표는 받지 않겠네. 대신 새로운 임무를 주겠네. 자주국방 강화 기획단 신설을 추진 중이네. 자네가 단장을 맡게. 장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장관이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여론에 밀린 걸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이자벨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이 승인했어요.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획단을 만든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죠. 저녁 뉴스 시간이 됐습니다. 사무실 TV를 켰어요. 메인 뉴스가 청문회 내용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제 자리보다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됐어요.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폴란드 국방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자주국방 강화 찬성 68%, 반대 23%.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거리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야죠.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 눈치만 볼 겁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미국과 싸워서 좋을 게 없어요. 의견은 여전히 갈렸지만 변화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는 통보였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죠. 안보실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노련한 외교관이었어요. 앉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보실장이 말했어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국민은 변화를 원합니다. 정부도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장관을 봤어요. 자주국방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켰어요. 미칼스키 차관보가 기획단을 맡을 것입니다. 안보실장이 저를 봤습니다. 청문회 잘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오게. 장관실로 갔어요. 문을 닫자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답했어요.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세. 어쨌든 이제 자네 책임이네. 실패하면 자네뿐 아니라 나도 끝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장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획단 구성안이네. 인원과 예산을 확보해뒀네.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한 달 안에 초안을 만들게. 장관이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과도 재협상을 시작할 거네. 이번엔 우리 요구사항도 들고 가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표를 쓸 뻔했는데 이제 기획단 단장이 됐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였어요. 마렉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장님, 성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렉이 웃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즉답이 돌아왔습니다. 기획단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본관 3층이었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자벨라가 부단장을 맡았어요. 팀원 15명이 배속됐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명확합니다.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폴란드 자주국방 역량 강화. 팀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합니다. 계속 설명했어요. 첫째, 방산기업 육성. 둘째, 기술 자립도 향상. 셋째, 단계적 작전권 확보. 하나씩 항목을 적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 팀원이 손을 들었어요. 예산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과를 내면 더 늘어날 겁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로드맵을 그렸어요. 5년, 10년, 15년 계획, 단계별 목표와 실행 방안,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협력 기업과 연구기관, 모든 걸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초안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독립작전권 로드맵, 표지에 제목을 새겼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이자벨라와 함께 최종 점검을 했죠.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될 겁니다. 문서를 쓰다듬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될 겁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장관이 문서를 넘기며 들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심차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진 않네. 안경을 벗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하겠네.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네. 며칠 후 청와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재했다고 했어요. 폴란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코멘트도 달았다고 합니다.
기획단 사무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칼스키 기획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소개했어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긴장됐지만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배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50년 걸려 이룬 것을 우리는 30년 안에 달성할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동의합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현재 협의 중입니다.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에게도 이익입니다. 더 강한 동맹국이 되는 거니까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입니다.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높입니다. 중복 투자를 줄이고 우리 기술로 대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마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자주국방 선언, 한국 모델 벤치마킹, 국방 패러다임 전환, 소셜미디어도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딩했어요. 샵 자주 폴란드, 샵 독립국방, 샵 폴란드의 각성. 젊은 세대가 특히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현실을 모른다. 미국과 틀어지면 끝이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모두를 설득할 순 없었습니다. 말액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군 내부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줘야 해요. 도와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죠. 말액이 파일을 꺼냈어요. 군학교 커리큘럼 개편안입니다. 제가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세심하게 작성돼 있었어요. 한국 국방대학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말액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자주국방 정신을 교육과정에 녹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긴 하루였지만 보람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일할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상쾌했습니다.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가 자주방위 로드맵 공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자벨라였어요. 차관보님, 봤어요? 뭐려? 온라인 청원이요. 자주국방 지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어요. 놀라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청원 제목이 폴란드의 독립적 국방 역량 강화를 지지합니다 였습니다. 12만 명이 서명했더군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적인 나라를 물려줍시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이 인사했어요. 단장님, 파이팅입니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팀원 몇 명이 출근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들 일찍 왔네요. 할 일이 많아서요. 한 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방산기업 육성 로드맵입니다. 화이트보드에 항목을 적었어요. 현재 폴란드 방산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이자벨라가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반이 탄탄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술이 있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많습니다. 다만 투자와 시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 구매를 늘리는 겁니다. 한 팀원이 답했어요. 국산 무기 체계 우선 구매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마렉과 만났습니다. 근처 식당이었어요. 군학교 커리큘럼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마렉이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빠르네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렉이 계속 말했어요. 이미 비공식 스터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들이죠.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마렉이 신문을 펼쳤어요. 군사 전문지였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폴란드군, 새로운 시대로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어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대표단이 방문한다는 통보였어요. 기술 협력 논의차였습니다. 회의실을 준비하고 기다렸죠. 정각의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통역사가 번역했어요. 폴란드의 자주국방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1970년대 초반, 우리는 모든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됐죠. 닉슨 독트린 이후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M16 복제품은 폭발했고, 첫 전차는 작동도 안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50년 동안 한 길만 갔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줬어요. 꾸준한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출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폴란드에도 우리 무기를 판매했죠. 하지만 단순 판매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유럽 시장이 필요합니다. 폴란드와 윈윈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K2 전차 공동 생산, FA50 기술 이전, 천국 미사일 체계 협력, 하나씩 검토했어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그들도 이익이 되니까요. 답했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은 이런 겁니다. 저녁에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TV를 켰어요. 한국 대통령이 방위 독립 관련 연설을 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동맹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군요. 옆에서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죠. 제가 답했어요. 아니,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주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재협상 준비 회의였어요. 헬리슨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폴란드의 입장을 경청하겠습니다. 헬리슨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리도 건설적인 협상을 원합니다. 예전의 강압적 태도가 사라졌습니다.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방위비 인상은 수용하겠습니다. 헬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 요구도 있습니다.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무기 기술 이전. 항목을 읽어갔습니다. 둘째, 공동개발 프로그램 참여. 셋째, 폴란드 방산 기업 지원. 헬리슨이 메모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회의 후복도에서 헬리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칼스키 단장. 돌아봤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헬리슨이 말했습니다. 강한 동맹국이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헬리슨이 받아줬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헬리슨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했어요. 몇 주 후 폴란드 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K2PL 전차 부대였어요. PL은 폴란드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제 전차를 폴란드 사양으로 개조한 거였죠. 전차 옆에 빨간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자주국방 2030. 우리의 목표였어요. 손으로 문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경례를 받았어요. 이 전차를 운용하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미래입니다. 장교가 활짝 웃었어요. 젊은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기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단장님, 정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독립은 이미 했습니다. 답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자립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십시오. 격려했습니다. 기지를 나서며 마렉과 통화했습니다. 군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렉이 말했어요. 젊은 장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좋은 신호입니다. 답했습니다. 정신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렉이 동의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죠. 저녁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각 팀에서 올린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대부분 순조로웠어요.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방안. 외교부에서 올린 거였어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안이었죠. 한국은 미국보다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압박이 없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다변화이며 안정적인 안보 전략이다. 메모를 달았습니다. 적극 추진 요망. 서명하고 외교부로 회신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또 들끓고 있었어요. 이번엔 K2PL 전차 사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 자랑스럽다. 폴란드 파이팅. 젊은 세대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애국이다. 세금 내는 보람이 있다. 다음 세대에게 강한 나라를 물려주자. 희망적인 댓글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앞으로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에서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폴란드 자주국방 원년백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빌릴 수 있다. 첫 문장을 썼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킬 의지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줬다.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약소국도 의지가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폴란드도 그 길을 간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충만했어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왔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시작됐어요. 국민이 원했고, 정부가 움직였고, 군이 호응했습니다. 이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렇게 빛날 겁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 국민이, 우리 군대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제가 국방 정책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자주국방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연결 코너였습니다. 한 청취자가 말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나라를 물려줘야죠. 다음 청취자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 차선에 젊은 커플이 탄 차가 섰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들을 위해 일하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벨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단장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부탁합니다. 말에게서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군학교 첫 강의했습니다. 생도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였어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껐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회의, 방문, 보고서, 그리고 끝없는 업무.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내일도 바쁠 겁니다. 올해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일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 미래를 만드는 일.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 길을 갑니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 속도로.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자주, 독립, 그리고 존엄.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완성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은 자랄 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쉴 겁니다. 안전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조상들이 이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면서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피곤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또 싸워야 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이라는 등대가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빛을 켤 때까지. 지금까지 아르투르 미칼스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 변화를 시작할 용기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 모든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한 길만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 서겠다는 각오. 아르투르는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 씨앗을 뿌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은 반대했고, 미국은 압박했고, 동료들은 걱정했죠. 자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리보다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편안함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죠. 국민이 움직인 겁니다. 젊은 장교들이 호응했고, 시민들이 청원했고, 여론이 바뀌었어요. 정부도 결국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에서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낳고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르투르가 폴란드로 돌아갈 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국과의 동맹이 미국보다 든든하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나눴어요. 정치적 압박 없이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로서
동료로서 손을 내밀었죠.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존중.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입니다. 아르투르는 지금도 바르샤바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으니까요. 자기 나라가 스스로 서는 날을 보는 꿈. 그 꿈은 이뤄질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꾸십시오. 작은 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꿈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르투르의 작은 용기가 폴란드를 바꾸고 있듯이 또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하나쯤이야 싶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